이 책들은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그리고 경매 왕초보도 읽고 따라하면 돈 버는 책, 부동산 경매 전문가 교본, 실전 부동산 경매 등 8권의 책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짬짬이 쓴 책들입니다. 필요하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지난 이제 2년 동안 부동산 경매 시장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허풍이거나 아니면은 유치권을 잘 푸는 비법을 가진 사람에 국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1월엔 아파트값이 치솟다 떨어지고 또 2008년에는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지분값이 서울에서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대부분의 경매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할 여지는커녕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저와 같은 수익이 발생한 경매 물건 중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과 유치권이 신고되지 않은 물건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고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3년 동안 내가 해온 경매는 대부분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이고 많게는 180억 원에서부터 작게는 4억 원까지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에서 유치권이 풀렸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복잡한 명도 소송을 거친 적은 한 번도 없고 경락부동산 인도 명령에 의해서 유치권을 풀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큰소리 친다면 듣기에 따라서 유치권을 푸는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유치권의 정체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유치권을 푸는 것은 사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권이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는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 규정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유는 적어도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해야 한다는 등 유치권의 성립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안산 상덕수역 앞에 있는 테크스포텔 같은 경우 250개의 오피스텔을 경매하는데 180억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고 풍력배들까지 이용해서 대단한 점유율 이세를 펼쳤지만 결국은 유치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안산지원에서는 채권단 전부의 16개 업체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우리 회원들에게 69개의 오피스텔을 경락받게 했는데 과연 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은 맨 처음 이 물건을 현장에서 보았을 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2004년 5월 23일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되어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몇 장씩 걸었는데 공통적으로 2004년 8월 24일부터 점유하고 있다고 현수막을 내걸어서 스스로 압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서 유치권이 없다는 걸 나타내므로 이 현수막은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유치권이 없다고 고백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009년 4월 14일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16개 공사업체에 대해서 전부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찰을 잘하면 유치권이 없는 점을 밝혀내어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깍두기들에게 겁을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깍두기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일 뿐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다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남의 토지는 평당 5천만 원에서 1억, 수억 원 이상 값이 나가는데, 반면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땅값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표준 건축비라고 해봤자 평당 6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니 땅값에 비한다면 건축비는 그야말로 잔돈에 불과. 그런데 옛날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집 지을 땅이나 논이나 밭의 가격보다 집을 지을 정도의 땅이 논밭 가격보다 더 값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집을 새로 짓는데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도 사대문 안이 아니고 땅값을 제대로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 새로 지으려면 흙벽돌 짓는다 해도 대청마루, 문틀, 문짝 이거 다 감안하면은 일반인들이 품을 100일 이상 품이 들게 되므로 건축비가 땅값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새로 집을 짓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들었던 시절이 2000년이나 계속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다르게 바뀐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가 아까운 건물을 철거해 버리는 만행을 막아야 할 필요를 관습적으로 느끼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로 관습법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유리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습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건축비에 비해서 땅값이 훨씬 비싼 실정에서는 관습법의 효용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분묘 기지권의 경우 이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 기지권 인정하지 않고 2022년부터는 남의 땅에 묘를 쓴 경우 토지 사용료도 물어야 합니다. 아마도 종래에 가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 중에 제한물권이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갖는 가치와 사용가치, 제한가치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러한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권은 용익물권이며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은 담보물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 규정하고 있죠. 소유권과 점유 사실 자체가 공신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유권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민법은 전부 8개 물권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왜 새 물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이라는 말을 쓸까요? 법정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맞으면 당연히 성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 이 법정이라는 말,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만 맞으면은 이루어진다는, 성립된다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 법률의 규정에 맞냐 안 맞냐 여기에 따라서 유치권도 성립이 되거나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혹은 되지 않거나 이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기분 좋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공개 강의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부자가 되는 희망의 시간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공개 강의 때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